Say something that you love me and make my day, like you always do, like you always do. Hold my hand and look me in the eye so I 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고 글 쓰는 허입니다. 평소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진짜 이게 멀리 왔어요, 저희가.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 청량한 하늘 아래 상쾌한 공기 마시니까 머리까지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멋진 곳에서 신작 은주의 영화를 출간한 우리 공선옥 작가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작가님, 우리 북소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공선옥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수줍어 하셔요. 네. 이곳이 공선욱 작가님의 집필실이죠. 저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담양의 삼인산 문필봉 바로 밑에 이 집이 있는데 네. 일단 풍수가 기가 막힌 것 같고요. 아주 소박하면서도 아주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니까 우리의 80년대 어떤 그 지성의 어떤 혁신사, 혁명사 이런 것들이 다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글쎄, 이쪽은 다 남편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공선욱 작가님이 버스를 타고 우연히 종점까지 다다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마을을 발견하셔서 또 거처를 옮기시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많이 우리나라 떠돌고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마지막으로 또 온 데가 광주였어요. 네. 광주는 내가 젊었을 때 학교를 다녔던 데고. 근데 제가 잠시 독일을 가려고 광주에 이제 세를 얻어서 살았는데 돌아와가지고 계속 또 거기 셋집에서 기한이 되니까 나가야 돼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데 하루는 제가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는 버스를 tas어요. 광주 대인시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시장을 보고 나서 시간이 좀 남길래 그래서 그냥 무조건 종점까지 와봤어요. 내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삼인산, 뭐 병풍산 네. 되게 그윽하고 또 계절이 5월달이었던 거예요. 참 풍경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 나온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빈집이 없다고.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땅 사시려니 알고. 땅은 돈 있는 사람들 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무조건 와보래. 그래서 와봤더니 이 얘기가 땅이 이 땅 팝니다. 팻말이 썩어가고 있더라고. 내놓은 지가 오래된. 예. 그래서 산이 이렇게 보이고 동네도 좋아서 살게요 했더니 아저씨가 그걸 발로 꽉 물어뜨리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기로 온 계기가 됐어요. 예. 지금 말씀 짧게 하신 것만 봐도 굉장히 소박한 네. 성품을 엿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작가님의 글에서도 이런 성격이 그대로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봄에 있어서 그 직관력, 관찰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렇죠. 또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정말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담아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했던 딱 그분이에요. 아나운서님이 이제 거의 문화평론가 수준의 진행자가 허이쌤을 조금 위협하고 있죠? 네네. 허이 선생님 분발하시죠. 아니면 진행을 좀 하시든지. 근데 제가 딱 상상했던 그런 분이 지금 눈앞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상상했던 그런 정감 어린 모습의 작가님이 앉아 계십니다. 네.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다 시골 사람들이라 내가 특별히 촌스러운지 잘 몰라요. 소박하고 사실 따뜻하다 뭐 이런 소박하고 말씀이에요. 따뜻하다는 말씀 속에도 담겨 있는 걸 수 있는데
1980년대 우리 시대의 아픈 시대의 기억, 이것을 오롯이 담고 있으면서 그것을 문학의 정수로 표현해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그 대표적인 작가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그 어떤 독자들이 새로운 책들을 내면 책들을 사서 보고 느낌들을 많이 적고 하는데 요번 책들에 대한 어떤 평가, 느낌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까? 반응이 좋은지 뭐 판매가 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선 우리 애들이 나는 우리 애들이 감동 먹었다 그러면 그걸로 예, 이미 그렇죠.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너희들이 저기 뭐야 애들은 이제 지네 엄마니까 엄마가 저 책 쓰느라고 고생한 거 아니까 울었겠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운 게 아니라 작가 공선호기의 그 언술이 감동적이어서 진짜로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우선은 지금 우리 애들이 반응이 좋아요. 아유, 딴 그럼 뭐 때보다. 정말 좋은 거네요. 네. 충분하네요. 그 공선옥 작가님 하면 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그 말맛 섞인 그 그렇죠. 사투리. 네. 아, 이게 또 인상적인데. 네네. 제가 아까 이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좀 연습을 해봤어요. 네. 근데 작가님께서 소리만 크게 한다고 그게 사투리가 아니요. 라고 하셨는데. 예, 한마디 해보면 우리 딸이 멋이 어쩐다 그런다요. 뭐 이런. 지금 작가님 많이 좋아졌어요. 뭐 이런 거. 아, 예. 예. 계속해요. 한번 나가지 말고 집에 콱 엎어져 있으라잉. 엎어지든 자빠지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물 알 거 좌우당가 나가지만 말어라잉. 예, 요 정도.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작가님의 등짝 스매싱을 맞아. 예, 역시 훈련을 학습 연습한 보람 효과가 있다. 훌륭해요. 네. 어떤가요, 작가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네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이제 표준어로 하면 또 말맛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럴 때면 맞아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나요?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그렇죠. 이건 별로예요. 맥락상하게. 맥락상. 그렇죠. 그렇죠. 네. 저 말을 우리 작가님의 본토 억양으로 좀 들어보면 진짜 어떨까 싶은데. 네이티브. 제가 그쵸.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도 쓰셨는지 그냥 말하라면 궁금하니까. 하는데 음. 이걸 또 사투리로 써져 있는 거를 읽으라면 또 나도 어색해요. 그렇죠. 그래도 작가님이 직접 그렇죠. 네, 그래도 네. 한번 해보시죠, 뭐. 나도 읽으려면 어색해.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허희 선생은 우리 딸이 무엇이 어쩐다고 그런다요?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경상도 어. 오냐. 했죠. 우리 딸이 무엇이 어쩐다고 그런다요. 달라. 이거구나. 그러니까 네. 사납게 하려는 어떤 전라도 말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수다스럽고 사납고 뭐 약간 조폭스럽고 뭐 약간 좀 교양이 좀 유천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예, 단지 이곳에 살아서 여기 풍토하고 이렇게 젖어드는 이런 말이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쓰는 사람의 마음 이런 거는 다 똑같거든요. 말을 그렇게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할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투리라고 해서 네. 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대상화시켜서 할 필요는 없어. 음. 하면 나가지 말고 집에 칵 엎어져 있으라잉. 제대로 좀 순화시켜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큰일 났다. 할 거 많은데. 엎이든 어떡해요? 자빠지든 네 마음대로 해라. 아이고 이물 알 것 참말로 좌우당간 나가지만 말어라잉. 야, 이거 그래라잉. 진짜 다르네요. 어쩌라 와 그러라잉 어쩌라잉. 그러니까 이러죠. 저는 약간 화를 내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지금 작가님의 이 사투리는 뭔가 이렇게 잘 전달하는, 이렇게 순하게 전달하는 느낌이네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공선옥 작가님 저기 글들의 책 제목을 보면 참 재밌어요. 명랑한 밤길, 네. 뭐 또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뭐 지금인 것 같고요.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뭐 유랑가족, 사실 뭐 제목만 들어도 떠오르는 네. 느낌들이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여성의 운명적인 삶, 그 속에서도 모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광주, 우리 사회에 되게 소외받은 지역이고, 그 가운데 여성, 그 가운데 어머니, 또 더 소외받은 그런 어떤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내가 여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 80년대 사회과학 책 가끔 보면 뭐 그 최후의 식민지라고나 그게 이제 최후의 식민지 여성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하여간 여기는 아무튼 여기 저는 태어났기를 그냥 내가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 여기였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나와서 자라서 듣고 배운 게 다 여기 풍토, 말들, 뭐 생활 습속들. 그러다 보니 자연히 20살 때까지도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서 전라도를 내 몸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여기 이곳에 어떤 공기, 바람, 뭐 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내 몸을 만들었고 내 정신을 만들어서 내가 쓰는 글들이 여기에 어떤 이쪽 남도 쪽 바람, 뭐 물, 뭐 흙 그런 것들이 만들어냈다고 난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래서 언뜻 떠오르는 게 그 청소년들의 그 성장 과정을 그렸던 소설이 나는 있었잖아요. 죽지 않겠다. 예. 거기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작가님의 청소년기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건 내가 강원도 춘천에 살 때 쓴 거였는데도 이 남도 그 사투리 같은 억양 같은 거 정서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 다 읽어보니까. 근데 그 뭐지? 은주의 영화 이번에 나온 책. 네. 예. 여기 이 책 그 뒤쪽에 보면 엄마가 내가 이게 하나 읽어봐도 돼요? 좋죠. 상추, 열무, 오이, 호박잎, 가지 등속을 바구니 가득 채웠다. 요 상추는 깨끗이 씻어갖고 물기 탈탈 털어불고 보리밥에 된장 넣고 싸먹으면 겁나게 꽃이다. 열무는 꽃이 오고 담아내기 오고 한 끈에 갈아서 물 자박자박 잡고 담가 놓으면 입맛 없을 때 시원하니 양판 개미지고 왜는 오이를 왜라 그래요. 왜는 그냥 먹어도 되고 너물 해 먹어도 맛나다잉. 호박도 살캉 익혀서 양념장으로 살살 비벼 먹어봐라. 호박잎은 어찌고 찌는지 알지야? 요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서 쪄야 보들보들 연해진다잉. 까지는 살큼 익혀서 찬지름치고 조선간장으로 조물조물 묻혀놓으면 고기 반찬보다 낫더라. 텔레비에서 본 게 어떤 박사님이 나와갖고 말씀하시기를 요까지 하나만 잘 먹어도 여름나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 이런 엄마가 우리 한번 박수 쳐야 돼. 야. 나는 이런 구절 읽으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 네, 묵독을 할 때랑 이렇게 작가님이 또 그럼요. 음독을 해주실 때랑 전혀 느끼는 감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간 우리 한 아나운서 그 질문에 저기는 저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고요. 저런 걸 먹고. 근데 막 글 쓰시는 거 보면 일부러 울리려고 막 슬프게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담담하게 써내려 가시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맞아요. 막 아련한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왜 고 박완서 작가님이 공선옥 작가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선옥이 그린 가나는 씩씩하고 명랑하다. 거친 듯하면서도 위선이 없는 정직한 문장이다. 라고 평을 하셨는데 전 이게 참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 이런 맞아.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 있는 이야기를 내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다. 내가 그냥 함께 여기 있어주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그냥 소설 속에 녹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소외된 계층을 대상화시키다 보면 음. 시선이 달라지죠. 그러면 과장되기도 하고 또는 과도하게 슬퍼지기도 하는데 본인 자신의 이야기는 훨씬 더 담담하고 담백하게 쓸 수 있는데 공선옥 작가님이 아마 그런 결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네. 작가님이 작품 활동하신 지가 올해로 28년이 돼요. 네. 참 꾸준히 작품 활동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작가로서 글 쓰는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그렇게 힘을 줄까요? 글쎄. 밥 먹고 사는 거죠, 뭐, 그냥.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밥심. 글을 못 써요. 밥심. 그러니까 내가 글을 처음에 쓸 때 나는 글을 써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른 채로 글을 썼어요. 뭐냐면, 누가 우연히 이거를 출판사에 창비로 보냈는데 나는 내 글이 그쪽으로 간지도 몰랐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원고료를 준다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무슨 글에다가 돈을 주나. 놀랬다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지.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그때 컴퓨터가 없던 시절인데, 저 모나미 볼펜 100자루를 샀다니까. 글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원고지. 생각으로. 마을 동네 입구 문방점에 가서 예. 그때 문방점이 문 닫겠다고 뭘 막 팔더라 그래. 원고지를 그 갱지로 된 거 옛날 안 팔리던 거를 이렇게 먼지 가득한 거를 근수로 달아갖고 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꼬마이가 밥상 앞에다 두고 이제 결심했어. 글을 써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끼깅대면서 하다 보니 이제 뭐 10년, 20년 넘어가다 보니 이제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결심이 정말 대단하신 게 작가님이 정말 또 장편 소설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장편 한 권 쓰기가 정말 힘든 일인데 그 원고지 그렇죠. 모나미 100자루의 힘으로 그렇죠. 쭉 쓰신 거네요. 아까 밥심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내려와서 사신 지 이제 한 3년쯤 네, 돼가신다고 하는데 횟수로 한 4년 되네요. 요새 하루 일상은 어떠세요? 뭐 하고 주로 마당에 가서 뭐 풀 뽑고 텃밭에서 그런 게 빠지면 다른 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예, 네. 그러다가 방에 들어와서 밥에 먹고 저 책 보고 남는 시간에 글 써요. 남는 시간에. 그래서요, 이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담으시고 또 글로 풀어내는 공선옥 작가님이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며 그렇지. 또 어떤 일상을 보내시는지 저희가 그 하루를 담아봤어요. 영상을 만나보시죠. 내가 이렇게 여기 늘 아침 산책길이에요. 가을 꽃들 이쁘죠? 가을 꽃.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원래 단양이 이렇게 대나무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 전부 요새 집들이 들어서면 대나무밭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여기가 다 대나무밭이었거든, 옛날에는. 변하는 게 순간적이야. 저쪽에서 영산강이 발원해가지고 이 앞들을 적시면서 나주로, 광주에서 나주로 해가지고 목포로 가죠.
무엇인지 아세요?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요? 물봉선. 물봉선 알아. 요새 여기도 있네. 물봉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는 사람은 보잖아. 이렇게 많아 사람들이. 물이 꽤 막죠? 네. 몰라 방송국에서 나는 찍는다고. 내가 책 냈다고. 내가 책 냈다고. 무슨 책 내셨어요? 갖다 드릴게 나중에. 밥 먹으러 올 때. 신성함이 느껴져요. 나무가 평화야, 나무가. 맞아요. 자, 그럼 12년 만에 새로 출간하신 책, 은주의 영화에 대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한 단편 작품 8편을 담은 그런 책이에요. 이게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2009년에 쌍용차 파업, 그리고 뭐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는 비정규직의 아픔까지 아주 다양한 얘기를 두루 담았는데 이 작품마다 구상하신 시기나 어떤 계기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거. 그렇죠. 예. 글도 한 30년 쓰다 보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내가 뭐 글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책 보고, 글 쓰고, 이게 그냥 나의 어떤 그냥 일상이 되더라고요. 이 책의 표제작인 은주의 영화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 1989년 봄에 실제로 또 보고 들었던 그 경험에 의거한 소설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좀 예, 싶어요. 그때 내가 새 살았던 집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고 엄마하고 둘이 사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때 어느 날 무슨 일로 사고를 당했어. 이 소설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 기억에 오래 남았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아마 80년에 그렇게 사망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80년 5월과 89년의 한 소년과 또 현재의 또 한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겪는 일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흩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잊혀지기도 하는데 생각이 나서 쓰다 보니 또 뚜렷해지고 그게 기록이 되고 네. 그러더라고요.
작품 속의 은주의 영화 표제작에서도 보면 은주가 취업준비생이에요. 네. 영화 감독이 이제 되겠다고 카메라를 한 대 놓고 이모를 촬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모가 광주에서 지금 대구탕집을 하고 계시는데 5.18 때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이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과정들이 생생하게 나오는데 이건 제가 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지 꾀병 부리지 마 작거사.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오빠가 일어나라고 나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다. 아니 군인들이 지랄하는 것을 똑같이 봐놓고도 누구는 멀쩡한데 누구는 못이 어쨌다고 막 몸이 다 굳어벨고 그러냐. 나도 봤어. 나도 봤다고. 근데 왜 나는 암시랑 더 안 하냐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자신의 아픔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이 조카에게 이모가 꺼내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계속 품고 살았던 거잖아요. 지방에 살다 보면 서울 방송 말고 로컬 방송을 맞아요. 해요. 네. 그 재밌어요. 음. 우리가 늘 반질반질한 서울 방송들만 보다가 반질반질한 영어 이것도 서울 방송. 서울 방송. 근데 저 지방 방송을 보면 참 풋풋하고 네. 투박하고 뭔가 사람 냄새가 좀 난 그런 프로그램이 더러 있거든요. 이 마이크를 대줄 테니까 자식들한테 내지는 돌아가신 남편한테 내지는 뭐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그 카메라 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 자기 말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정말 평생 동안 누구한테 말하지 못했던 것들 거를. 자식들한테든지 죽은 남편한테든지 뭐 아니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카메라라는 게 현대의 어떤 이 영매? 옛날 무당처럼 영매. 그러니까 상대방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견말을 끌어내주는 역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너무 정확한 표현인데요. 미디어, 이제 매체가 미디어잖아요. 미디어의 원래 라틴어의 어원 중에 하나가 영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런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미디어인데 지금 말씀하신 카메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너무 적합한 것 같고요. 그게 사실 은주의 영화에 이제 그 소설에 나와 있는 장면이 상희 이모가 사실은 누구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하지 못했었던 그런 불통의 시점에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치유를 스스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읽겠습니다. 생전에 누구한테 그런 말 안 하다가 네가 와서 처음으로 옛날 이야기를 쏟아놓고 났더니 그 뒤로 그렇게 잠이 잘 온다. 그 은주에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80년대의 아픈 기억을 아직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자기의 피해를 제대로 증언하지도 못했었던 일들이 있구나. 사실 지난해 그 5.18 관련돼서 성폭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증언돼서 이제 재판정에 올려졌는데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증언들, 이야기들 이런 게 치유의 시작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도 미진한 부분에서는 그런 좀 치유의 작업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슬픔은 이야기되면 견딜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화로 존재하던 자신의 그 울분 같은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아까 영매라고 얘기했던 그렇죠. 것처럼. 그게 바로 자신의 삶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렇죠. 견디게 되는 방식이라고도 보여요. 네.
근데 그 작품 속에 상희를 비롯해서 오빠랑 아버지 모두가 5.18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자신의 딸이 피해자라는 사실도 그리고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지하게 그려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뭔가 그리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가 혹은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 건가요? 순박하니까 순하니까 그냥 그리고 또 다 늘 피해 입는 것이 익숙하니까 그걸 특별히 피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뭐 내가 이걸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아유 그냥 그러잖아요. 당하고 말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걸 급소로 꺼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남한테 당하는 것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뭐 당했어도 그거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남들이 당했다라고 맞아요. 말하면 아이고 뭔 소리 그보다 더 당한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러죠. 오히려. 그럼요. 비상 상태의 상례화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상태가 아니라 항상 예외적으로 작동하는 모든 법이 작동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계속 위협으로 내모는 그 상태가 계속 일상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거기에 무감각하게 되어버린다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억눌려왔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되찾아줘야 한다라는 게 또 역사 철학의 한 명제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공선옥 작가님이 은주의 영화에서도 한 게 그런 작업에 맞닿아 있다라고 봐요. 네. 은주의 영화에서 또 중요한 인물이 아까 잠시 얘기했던 그 찰규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1989년에 반독재 투쟁 벌이다가 경찰에 쫓기던 중에 의문사한 조선대학교 학생. 네. 그렇죠. 이철규. 이철규의 죽음을 지금도 진상이 밝혀지지 그러셨어요.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죽음을 11살짜리 박철규의 죽음과 이렇게 네. 맞물리게 설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대학생 철규가 부럽더라고. 그때는 우리 철규는 어떻게 죽었는지 11살 우리 철규의 죽음을 밝혀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박철규의 어머니 선자가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참 이렇게 의문스러운 죽음이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99, 2009, 2019, 네. 30년이요. 네. 기가 차죠. 그 강주의 트라우마 센터라고 그게 생긴 게 사실은 강주 80년 끝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생긴 거 2012년이었던가? 맞아요. 네.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그때 트라우마 센터가 생겼어요. 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병들고 죽어가고 했죠. 그러니까 강주 이후에도 굉장히 그 강주 사람들이 힘들게 살다가 누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이렇게 몸이 힘들고 지금도 사실은 병원에 정신병원에 그때 그 시간에 갇혀서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 분이 그래서 지금도 가면 계엄군들이 지금 어딜만큼 왔다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있다고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가 광주를 상징하는 그 니무리완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국가 행사에서 부르지도 못하게 했었던 그 엄혹한 시기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역사적 사건을 국가가 또는 국민이 모든 시민이 함께 오롯이 기억하고 제대로 기억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공선옥 작가의 이러한 책들이 어쩌면 그런 5.18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까지 좀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도 같습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두 명의 철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박철규와 이철규라는 그 사람들이 우리 철규를 살려내라라고 얘기할 때 그 조명받지 못했던 그 아이 철규가 이제 마치 그 죽음을 그러니까 같이 애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대학생 철규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철규도 같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민주화 운동에서 대학생들의 운동은 사실 많이 역사적으로 기억되고 네. 또 스스로 권력화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똑같은 이름의 또 다른 철규의 죽음에 대해서는 권력화되어진 그렇죠. 뭐 집단도 없었고요. 그런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잊혀진 철규에 대해서 다시 복권해주는 그렇죠. 그러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 갈피에는 사실은 모든 게 다 잊혀졌죠. 그렇죠. 모든 게 잊혀진 상황이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 뭐 미디어 얘기는 하시긴 하셨지만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맞아요. 세상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개인들이 시간 상황 순간 뭔 일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응? 수많은 박철규들을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모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밑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는 살아가니까.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또 박철규들인 거야.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어떤 형상화라고 하는 것이 그 철규를 살려내라라고 할 때 그 중의성.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선옥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인 그 노래는 어디에서 왔을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라는 장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될 수 없는 것들은 또 어떤 식으로 발화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김영중 평론가가 거기에서 이제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지고 잊혀진 사람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되찾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작가님이 끊임없이 가져오셨고, 특히나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예, 또 계속 써오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또 은주의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독자들에게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네. 100년 동안의 고독 그걸 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물론 서구 사회에서 그랬겠지만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작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랬죠. 네. 근데 그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커서 어떤 환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이죠, 사실은. 근데 환상만이 마술인가? 아까 나는 김영중이라는 평론가가 내 글에 대해서 언급한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뭐였느냐면 거의 이 아수라판, 이 거대한 고통, 거악들, 이 악의 막 저기 화탕 지옥 같은 이게 바로 마술 거의 마술이야. 거의 마술이라고. 이게 환상적인 어떤 파라다이스 이런 게 마술 그것만 마술이 아니라 거의 가히 마술적으로 지옥인 거라. 이 현실이라는 게. 이 8편의 단편 소설에는 우리 지금 얘기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뭐 2009년에 쌍용차 사태도 들어있었고요. 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아픔들을 담고 있는데 어떤 작품이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당연히 여러 작품이 있지만 순수한 사람이라는 단편이 저한테는 또 인상이 깊어요. 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순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용되고 전유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저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서요. 사실 여기 오면서 좀 전에 이렇게 그 산에 문필봉에 달이 떠 있더라고요. 낫달. 낮달. 근데 그 낮달과 관련된 게 오후 5시에 흰 달.
뭐 이게 낫다 얘기겠죠. 이 가장 생각이 들었는데요. 윤이라는 사람 등장인물이 25년 전에 경험했었던 사고. 예컨대 거기에서 어린이집 차가 뻥크가 나서 절벽에 굴러떨어져서 아내와 아들을 잃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요양원에 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홀로 된 남성들의 일반적인 느낌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정서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를 한 아이에게 투사하면서 그와 함께 어떻게 관계를 맺거나 그를 납치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시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노년층이고 바로 우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공선혁 작가의 세대. 정말 이 주인공의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 납치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거 진짜 들었는데, 궁금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스릴러 소설로 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소설의 뒷부분을 글쎄요. 나도 항상 소설의 뒷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그쯤에서 멈추는 게 소설이 성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완벽히 다 네. 결론까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단편 소설이 네. 예. 그 딱 중동에서 끊어버려야지. 아니면. 아니면 지루해져요. 근데 그 오후 5시에 흰달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혼자 살게 되겠구나. 어떤 이변이 없는 한 혼자. 내가 언제까지 살까? 하여간 죽는 그 순간까지 혼자 살게 될 거야. 혼잣말이 공명이 돼 빈방울 울렸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광고 중에 어린 딸이 결혼하기까지 한 방을 쓰는데 그 방 문 앞에서 늘 마음앓이 하는 엄마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그거 보고 울었다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뭐 그게 떠오르기도 하고, 참 이게 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마음을 참 내가 모르고 사네 싶기도 하고. 벌써 알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소설 보고 조금 약간 반성했어요. 작가님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하셨나요? 막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 외로우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살며 있으셨나요? 내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셔버리면 한 몇 년간은 무지하게 생각나다가 시간이 오래 가면 또 잊혀져요. 근데 자식하고 다른 게 자식은 몇 년 동안 안 봐도 계속 사무쳐요. 이제 내가 부모 노릇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의 부모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이따금 생각나죠. 아주 먼 고대의 사람인 것처럼. 근데 아이들한테 전화가 오면 항상 얘가 덜컥덜컥해요. 뭐 있을까 봐요. 무슨 일 있을까 봐. 그렇지. 지금도 공포에 나도 모르게 그걸 덜컥덜컥해요. 맞아.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전화면 전화 끊고 나서 여기 이렇게 안심을 하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제 부모라서 애들을 늘 그렇게 생각하죠. 아직 부모 아니신 거죠. 예. 자식 노릇만 예, 그렇습니다. 해봐서. 자식 노릇을 네. 잘해야 되는데. 아마 부모님께서도 네. 그러실 거예요. 예. 전화가 오면 반가우긴 하지만 그만. 한편으로 또 뭔 일 있지? 맞아. 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또 관계가 투영된 작품이 순수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딸이 또 지금 이혼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딸이 참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도 맛있는 밥이라도 좀 먹이면서 마음을 달래주고 싶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머니가 여기에서 순수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세요. 그래서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 엄마가 순수라는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순수라는 말이 거기에 놀러 왔던 외지인의 입에서도 다시 한번 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라는 의미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올 때 또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때 다 다르게 맥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좀 작가님께
순수가 뭘까? 작가님 뭐라고 생각하신 걸까?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참 순수하시네요. 말 되네요. 알겠어요. 작가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군요. 아니야, 농담이고. 네. 우리가 의외의 사람한테 음. 의외의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신선하죠. 가끔 여기 시골 돌아다녀 보면은 할머니들이 영어를 자주 써요. 어떤 영화? 전혀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가 네. 괭이를 쥐고 가면서, 저기 내가 지나가면, 어이, 나 저기 뭐야 땀이 많이 나게 내가 지금 손이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한 가지 좀 꺼내줘. 수건 좀 꺼내달라고. 그러고 가끔 그래요. 물론 뭐 여기가 좀 뭐가 기스가 나서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막 이걸로 이렇게 그걸 캄프라치 시켜버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요 할머니들이. 그래 의외로 우리는 어떤 대상에 시켜서 어떤 사람은 한정된 그 언어만 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다 들은 바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 다 잘 써요. 자네 자네 순수하네? 얼마나 신선해요, 할머니들이 쓰는 네. 말. 저는 공선옥 작가님 작품 읽으면서 이 와닿는 문장이 여러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 30살 나이에 나오는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사는 게 이렇게 서럽다. 삶의 그 비극성.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는 그 엄청난 폭압 앞에서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은주의 영화 이 소설집의 곳곳에 묻어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또 후속편으로도 이어지고. 네. 자, 오늘은요, 공선옥 선생님의 소설집 은주의 영화 중심에 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깊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참, 우리네 이웃들의 이야기가 결국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에 귀 기울이고 담담히 글을 써내려 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늘 작품을 기다리는 독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께 또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우리 고모 할머니가 있어요. 네. 98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밭에서 돌아가셨어요. 호미를 쥐고 아침 밥 잡수고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 호미의 모습이 연상이 되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관을 목을 안 펴주니까 그렇게 작은 사각형 네, 그 해갖고 쪼개매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갖고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나는 그 할머니처럼 죽을 때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 죽고 싶다는 말 하면은 놀랄지 모르겠지만 네. 죽는다라는 것, 산다는 것의 한 연장으로 그렇죠. 생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네. 그래서 그때까지도 내 독자들이 나를 기다려주면 계속 저는 쓰겠죠. 계속 죽어서도 쓸까요? 예, 오늘 진짜 귀한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먼 길 달려온 보람이 네. 확실히 있다. 저희 새벽 4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네. 대화를 나눴어요. 참,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작가의 말의 한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그런 속에서도 몇 가지는 차로 걸은 듯이 잊히지 않아 이렇듯 글로 쓰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옛날은 내게 지금보다 훨씬 선명하다. 선명한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신앙고낭 앓게 되는 법이다. 오늘 좋은 작품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명사들이 직접 읽은 책을 소개하는 코너죠. 릴레이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시작해 주시죠. 네, 에어컨 꺼도 돼요. 저 별로 안 추우니까. 꺼드릴까요? 에어컨 끄는 게 오디오에 나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재 원장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독서에 대한 중요성, 독서가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를 같이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화병이 질병이라는 걸 아는 순간 치료 방법도 있다는 걸.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지 몸은 좋아요. 영상 편지를 남기셨어요. 아, 이나가요? 뭐, 안 그래도 힘내서 하는데. 원장님 안녕하세요. 정인아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책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꼭 원장님의 추천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제 추천책은 읽긴 좀 어려울 텐데 어려웠어. 예, 이나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나가 예쁘기도 하지만 성품도 좋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려고 지금 주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의원을 한 지가 이제 벌써 92년도부터 개원해서 쭉 지금까지 했는데 일단 방송을 하죠. 그리고 이제 홈쇼핑을 하죠. 건강식품회사 대표를 맡고 있죠. 그다음 유튜브도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방탄소년단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에 활용한 건강관리 비법이 있을지. 어린 왕자 이걸 가지고요. 이걸 뭐 베개를 비나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PD? 괜찮아요? 이 책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눌러서 알아요? 뭐 글쎄 좀 두껍기라도 베개라도 될 텐데. 어떤 책인지 궁금해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소개하지 않은 엄청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사상체질의학 들어보셨어요? 그거의 원전입니다. 이건 이제 원서예요, 원서. 이게 아주 심란합니다. 이거 읽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한자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이 괜찮습니다. 이 책이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2,9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지금은 이제 신경성 위험 다 알잖아요. 지금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과적인 연기라는 얘기죠. 그거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한의사예요.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을 좀 더 얘기하면 제가 소음인이다 보니까 견문이 좀 늘 없어요. 소음인들은 자기 내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밖을 보고 듣고 하는 힘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유럽 배낭여행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렇다고 지금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만리의 여행을 떠나고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명의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인생을 깨닫는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서 만리의 여행을 다녔고요. 만 명의 사람을 만났고요. 만 권 이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동의수대보호는 그런 어떤 인격 도야의 지침서였다. 깨달음의 바이블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구절이나. 여기에 멋있는 말이 많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필, 광명의학 가가지. 그러니까 의학의 밝고 넓은 사람이 나타나서 가가지. 집집마다 의사가 한 명씩 있다면 바로 이것은 병을 안 후에 수세보험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만 선생님은 좋은 의사를 만들었지만 환자 자신이 의학을 알길 바랬어요. 제가 부시병을 갖고 있어요. 비만이라는. 저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고 지금까지 뚱뚱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인데도 불구하고 꽤 활동력 있고 건강하게 살잖아요. 아주 노력을 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하고 싶다면 일단 건강에 관심을 가지세요. 꼭 여러분이 자기 체질을 알아서 자기 질병을 공부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수세보험에서 한마디로 하면 가가지이다. 여성분이에요. 제가 정인아 씨가 여성이고 제가 남성이니까 여성, 남성, 여성 이렇게 해야 재밌잖아요. 그래야 음량의 조화도 있고. 그래서 여성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저랑 이제 방송을 해서 제가 알게 된 분인데 논쟁을 할 때 제가 좀 밀렸어요. 나보다 더 읽었는지 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인정하는 그 독서가니까 되게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네, 유인경 기자예요. 누나, 제가 누나를
다음 주자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암굴왕, 몽테크리스토 백작 얘기를 하면서 어느 번역이 좋으냐를 얼마 전에도 같이 얘기 나누는 게 선한데 누나의 인생에 감명을 준 책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누나야 제가 뭐 인정하는 다독가고 독서가니까요. I'm not made to walk the streets alone.